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쭉 그냥 시계열적으로 연대기식으로 쭉 말씀드리다가 가운데 그쳤는데 그 사진 몇 것을 좀 보면서 아까 말씀 조금 더 부연을 해볼게요. 이 사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익렬 연대장, 그분이 김달산 만나고 내려온 다음에 아까 제가 이름 깜빡했는데 그때 당시에 딘 군정장관이 이 사산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직접 왔었어요. 딘 군정장관하고 슈 중령이라고 여기는 직접 그 한라산에 있는 유격들 향해서 공격을 총 책임졌던 그 인물인데 그 딘 군정장관이 와서 하지 사령관하고 직접 소통이 됐겠죠. 그래서 김익렬 연대장이 김달산 만나고 돌아왔는데 아지트를 확인했다. 그래서 평화협상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그냥 전격적인 그 공격으로 나아가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그러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 평화협상 갔다 돌아온 다음에 5월 5일 날 순회회의에 왔던 인물들입니다. 저 왼쪽에 두 번째가 딘 군정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저 6.25 전쟁 때 저 대전까지 퇴각했을 때 미군이 나중에 곧바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왔다가 그 북한 인민군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보이는데 이 순회회의에서 즉각 해임이 됩니다. 이 검은 옷을 입은 이분이 그 유명한 조병옥 박사, 경무부장했던 분이고 미국 통이니까 미국 유학 갔다 온 분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자기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사람이다 해서 이제 픽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좀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당당하게 서 있는 이분은 어쨌거나 미군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이 참 그 표정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원래 당당한지 몰라도 그때 이 순회회의에서 이 조병옥 경무부장하고 김익렬 연대장이 한바탕 싸웠어요. 막 멱살 잡으면서까지. 그래서 이 평화협상 갔다 온 김익렬 연대장의 결과를 미군정 당국에서 이제 무시해버린 것이죠. 해임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장 인상이 상당히 좀 찌푸려져 있죠. 그래서 그 결렬된 다음에 해임되고 제주도를 떠난 다음에 당시 그 6월 달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임된 지 한 달 만에 쓴 기록이죠. 근데 이거를 8월 달에 당시 중앙지인 국제신문에 3회에 걸쳐서 연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재민일보팀이 뒤에 이 김익렬 회고록을 입수해서 그 회고록 내용 가지고 많은 사실도 밝혀내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 역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료의 그 신빙성 여부를 따질 때는 당대 쓰인 게 더 신빙성이 있죠. 아무리 회고록이더라도 좀 몇십 년 흐른 다음에 쓴 거하고 당대 자료하고는 좀 어느 게 더 신빙성이 있겠는가. 또 근데 하나 문제는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따져가지고 어떤 데는 피곤하긴 한데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앙지 국제신문에 나가니까 그 국제신문에 나간다는 걸 염두에 둬서 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은 또 좀 이렇게 자기대로 각색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팩트에 가까운 것은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협상을 앞두고 마음가짐이랄까 이게 어떻게 해서 성사된 거, 그다음 김달산 만나고 김달산에 대한 인상이랄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곧바로 아지트 알았으니까 거기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 양반이 패닉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고문 끄트머리의 내용이 그날 그 미군의 공격이 진압군의 공격이 있고 난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집 사택에 부인이 있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산 쪽에서 김익렬 이놈이 날 이제 사기쳤다.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 기고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국가공권력의 핵심이 군 내부에 그것도 이제 거기에 어떤 지도부는 어쨌든 미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장 큰 핵심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쪼잔하게 했나? 참 국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이 사료를 읽으면서 해봅니다. 여기
이 김익렬 연대장이 기고문 남긴 내용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양반이 동족의 피로 물들인 제주 참전기, 그래서 한라산에 있는 유격대가 근본적으로 진압의 대상이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라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서로들 총불을 겨누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동족의 피로 물들인,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국충정이 강한 그런 분입니다. 일각에서는, 군 내부에서는 김익렬 연대장이 허풍쟁이고, 또 저 문상길이랄까 남로당 뿌락치한테 이용당해서, 심지어는 어떤 뭐 군인들은 김익렬이가 남로당 일원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그 글들 쭉 읽어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서비행장,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의 군 수뇌부 멤버들이, 당시 미군정 수뇌부 멤버들이 다 모였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50선거 반대한다고 이제 한라산 쪽에서도 도끼가 올랐죠. 그래서 50선거 보이코트, 전면 보이코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군은 50선거 바로 앞두고 이 4월 협상 일단 결렬시키고, 그 다음에 브라운 여기 대령 보내가지고 제주도의 아주 강경 진압 쪽으로 간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유격대원들이 각 마을별로 다 그 친족들이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라산에 가 있는 그 유격대원들 가운데 좀 그 마을에서 좀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 이런 마을들, 특히 한라산 이 북쪽 지역, 예전 북군 지역이 그런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그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면은 엘리트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지역입니다. 참 이게 이런 엘리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사회주의, 아나키즘 이런 쪽으로 많이 제주도 사람들은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에 이런 엘리트들이 나온 집안은 좌파라고 해서 뭐 이건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다 제주도의 읍면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자지들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항일운동 경험이 있지. 좌파다 우파다 이건 뒤에 후대관념으로 봤을 때 동네에서 부잣집 명문 집안 출신이죠. 유학 갔다 왔죠. 이런 출신들이 한라산 올라가 버리니까, 물론 거기에 무장봉이 반대해서 제주도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일운동가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은 무장봉기는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정 내려가지고 무장봉기에서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군경의 가혹한 진압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의 엘리트 출신이고 옛날 항일운동 경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50선거 보이코트 위해서 이 운동을 벌일 때 마을 주민들이 일주일 정도 먹을 식량들 간단한 보찜 이렇게 싸가지고 한라산으로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나뵀던 우리 제주 천주교회 원로이신 현임종 선생님네 노영 동네는 아예 노형, 거기 오도롱, 저쪽에 도두 쪽은 좀 덜 난데 이런 쪽은 다 올라가 버려요. 근데 여기에 사진, 그때 당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선거를 보이콧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녀자들, 어린애들. 그래서 당시 이게 미국이 사진반이 찍은 그런 사진인데, 이런 50선거 보이콧으로 가고 결국은 선거가 거부되고 제주도는 2개 선거구, 200개 선거구 가운데 3군데 가운데 2군데가 보이콧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유일하게 2개 선거구만 보이콧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더 이제 적성지대로 위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진경 연대장, 아까 말씀드린 부하들한테 사살당한 연대장 추도식 사진. 그 다음에 남로당 이 뿌락치들이 일부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상황이 계속 진압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에 반발해서 아예 연대장 죽인 것도 있지만 그 전에 5월서부터 탈령해버려요. 탈령해서 무기 들고 한라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처음 4월 3일날 무장봉기 할 때 그 무기 소유 현황 이렇게 보니까 변변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남기고 간 무기들 가지고 아주 강력한 무력을 형성했다 그러는데, 일본군 무기 7만 명 넘는 그 군인들이
쓰고 남긴 무기들은 미군이 9월 말에 45년 9월 말에 와서 전부 수거해서 다 제주도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옮기기 힘든 것들은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수거가 안 된 일부 무기가 비장되었던 무기가 한라산 유격대원들한테 활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정에 실제 지서 습격했던 분 그 증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돌아가셨는데 실제 습격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증언을 보니까 대정 지서 습격할 때 대정 면당 그 습격하는 요원들 이 사람들이 맞으면 20여 명 됐겠죠. 꺾어진 총 하나, 고진 총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하죠. 꺾어진 총 하나, 고진 총 하나. 꺾어진 총은 오발돼 가지고 한 사람 부상당하고, 예. 고진 총, 그러니까 온전한 총은, 예. 주교님 고진 총하면 제도 말로 고진 총하면 이게 온전한 총 하나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연대원들이 탈령해서 무장대에 합류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저쪽 한라산 빨치산도 무력이 좀 강해진 거죠. 그래서 서로가 맞부딪히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이제 보복의 양상으로 가는 것이죠. 보복의 양상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가는 것이죠. 초토화 작전. 이건 당시 나중에 이 강경 진압 작전, 초토화 시켜버리는 이런 작전을 펼칠 때 구연대는 그 진압 작전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송효찬 전대장, 그리고 부연대장 아주 핸섬 보이인데 저기 제일 키 큰 그 서종철 옛날 국방부 장관 지냈고 그 다음 KBO 초대 총재를 지냈던 이런 분들, 아주 유명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죠. 보고 이 사람 정보참모, 이 사람 때문에 제주도 애꿎은 사람들 많이, 특히 제주도의 지식인들 농업학교 천막에 끌려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정보참모인데 이 사람들이 이 탁성록 당시 정보참모인데 이 양반의 그 펜 끝에서 여러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탁성록에 대한 증언이 재민일보 조사팀에 의해서 나왔는데 아주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다. 마약 중독자 손에 인간 생명의 최종 그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참 이게 이런 시대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항상 이와 같은 그 구연대의 그 어떤 작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칭송하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그 문서보관소에 있는 자료들, 예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아직도 공개 안 된 게 꽤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연난 50년 지나면 다 공개를 시키는데 이런 자료에서 당시 로버츠 고문단장이 상당히 송효찬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월별 희생 신고 통계인데 지금 14,000여 명의 신고가 됐고, 지금 그 인구 통계로 봤을 때 그 4.3 극심한 그런 인명 희생이 있기 전하고 있은 후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25,000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25,000, 3만 명이 다 죽었다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행방불명되고 행적을 감춰버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5,000명이 넘는 걸로 보이고, 현재 신고는 거의 14,000여 명. 그 대부분이 그 행불자도 이제 죽었다고 봤을 때 14,000여 명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자 포함하면 아마 그 거의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은 거의 48년 10월, 11월, 12월, 49년 1월, 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해서 우선은 원만하게 소개작전으로 해서 속가이라 그러죠. 전부 해안지대로, 이 중산간 마을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해안마을로 원만하게 소개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수용소 같은데 이런데 잘 좀 수감을 시켰다가 다시 정상화되면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해안지대로 안 내려가는가? 내려갔는데 수용소도 변변치 않을 뿐더러 인척들이 있다 치더라도 중산간 마을에서 내려오면 저거 산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산 쪽에. 그래서 해안 마을 사람들이 좀 예전부터 아는 연분이 있고 그러더라도 중산간 마을 사람을
자기네 집에 넣으면 의심을 받을까 봐서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 마을 사람들을 따뜻이 품어 안는 마을도 있고 또 아닌 마을도 있고 상당히 각양각색입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안 보인다. 그럼 가족들이 추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김석포 선생님과 말씀에도 그런 거 나오는데 어디 갔냐 이거죠.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돼서 도피자 가족을 대신 죽여버리는 대살이 있는 거예요. 대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 본들 죽을 거면 그해 겨울인데 그 추운 겨울에 한라산 쪽으로 아예 올라가 버린 겁니다. 현임종 선생님네 저 노영 월락마을 출신이거든요. 월락마을은 아예 저 백록담 밑에 저 청산이 도란 데까지도 거기까지도 올라갔다 그래요. 계속 오르고 청산이도 그 한라산 그 백록담 밑에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나중에 쫓아와서 청산이도에 있는 노영 주민들 향해서도 막 무차별 사격해서 거기서 그냥 낙엽이 떨어지듯이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다. 현임종 선생님도 그때 총탄을 피해 가지고 어린 조카하고 굴러 떨어졌는데 거기서 다행히 살아서 생존했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농업학교 수감되었던 그런 분들이고요. 나중에 49년 3월 이후서부터 선무작전이 펼쳐지니까 한라산에서도 이제는 더 저항한들 안 되겠다. 끝까지 귀순하기를 내지는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만 한라산 남고 나머지는 다 내려보내는 방침을 세워서 그때 이 유격대원들 가운데 핵심 간부들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농업학교에 수감되었던 그 사람들. 이연대 여기 주둔했다가 철수할 때 앨범을 만들었어요. 이연대 앨범 속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제주도 역사를 이거 상징하는 사진이다. 제주도 역사에서 그 조선시대 때 하도 제주도 남자들한테 역을 많이 징발하니까 군역 징발하고 그다음 저 말, 전복, 귤 같은 진상품 그거 바치라고 해서 그것도 역 징발하고 남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주도 남자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배 타는 거 아주 잘해요. 요새는 그 기질이 좀 사라져버린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 제주도 사람들 배 타는 기질이 최고였다 그럽니다. 제주도 배가 외선 못지않게 빠르다. 일본 선박이 첨저선이라고 아주 빠른 배인데 제주도 배가 조선 배는 판옥선이라고 강으로 다니는 배인데 제주도 배는 바다를 막 가로지르는 배인데 제주도 사람들이 배를 잘 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역이 많이 징발되니까 배 타고 그냥 막 딴 데 나가버렸어요. 이거 원래 탐나 사람들이 기질입니다. 막 배 타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거. 원래 제주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유랑 기질. 노마드, 요새 좋은 편 노마드 기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렇게 남자들이 역을 피해서 다 도망쳐 버리니까 제주도 안에 있던 여자들이 역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정이란 표현이 제주도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남정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정이 있어요. 제주도 여정. 그 제주도의 고난의 조선시대 고난의 역사가 4.3 때 다시 재현되고 있다. 남자들이 산에 올라가고 도피하고 죽음을 면해서 일본 밀항해버리고 마을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죽창 들고 폭도들 산에 폭도 들지 못하게 다 성땀 쌓았거든요. 그 성 앞에 제주도 아녀자들이 죽창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진이라고 봅니다. 이덕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 관덕정 앞에 시신이 49년 6월 5일 날 사살됐는데 시신이 걸렸던 모습이고, 이 사진은 당시 북교나 이런 데 다녔던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본 분들이 없습니다. 다 일부러 학생들 다 와서 보게 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넘어가서 예비 검속되었던 내용, 백조일손 비석 일일이 설명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앞에 서 있으면서 좀 자긍심을 갖는 게 제주국제공항에 들어가서 유해 발굴했다는 거. 그때 제가 4.3 연구소 일할 때 유해 발굴 책임을 맡을 때 화북 발굴을 먼저 유철인 교수가 하고 제가 이어서 공항 발굴할 때 제가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 발굴할 때 제 삶에서 너무 이건 소중한 그런 기억인데,
이때 유해 발굴에서 많은 분들 그 시신을 수습을 해드렸다. 그런데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할지 4.3 영령의 도움인지 아니면 뭔가 종교적인 영령의 뭡니까 종교적인 어떤 영험적인 그런 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발굴 지점인데 포크레인 처음 탁 건드린 지점이 다 유해가 나온 지점이었습니다. 딱 센터를 처음 포크레인 혹시나 포크레인 1만 평 가까운 데를 1차 지점 뚫어가지고 처음에 거기는 무슨 전시 때 쓸 그런 자갈 같은 거 깔아놓은 데였어요. 그래서 이걸 치워야 유해 발굴 되니까 그 자갈을 깔아놓은 것들 치우기 위해서 푸른색 그 비닐 카바 씌운 걸 다 걷어내고 거기 포크레인 건드렸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 가운데 지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굴할 때는 제 후배가 고고학 전공을 해서 그 후배가 이제 현장 책임을 맡았는데 그 친구가 밤에 꿈을 꿨어요. 250여 구의 유해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오는 꿈을 꿨는데 그 숫자 거의 비슷하게 유해가 두 번째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김석보 선생님이 북촌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집안에 또 이 공항 유해 발굴 관련된 분이 또 계십니다. 행방불명. 그래서 그분이 그때도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아까 성을 지키는 여성들이 있다면 제주도엔 또 여성 해병이 있습니다. 해병 3, 4기 하면 제주도 해병이 이제 원주 아닙니까? 해병 1, 2기는 다 아시겠지만 해군에서 개편되면서 해병 창설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병 1, 2기는 해군이 원래 뿌립니다. 그래서 해병대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처음 모병한 게 3기, 4기, 1500 제주도에서 모병된 겁니다. 이분들이 해병 3, 4기가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총알바지 되면서 결국은 그 6.25 전쟁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반전시킨 그런 주역들인데 그때 여성들도 이렇게 해병대 참전했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여성까지 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인적 피해 결과 이렇게 나오고 마을 피해, 물적 피해 지금 희생자는 14,023명, 14,032명이죠. 이렇게 신고가 되어서 지금 확정이 되었고 4.3 공원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미리 오후 시간에 조금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이제 남은 10여 분 동안에 이 내용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의 진상조사 과정인데 여기 여러분들 참고 자료에 11페이지 보시면 (1980년대) 이후에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2000년 1월에 특별법 공포되고 4.3 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우리 임문철 신부님 거기 위원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그 위원회 내에 진상조사 기획단에서 전문위원들 선발되고 거기서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건 총리 당시 총리 시절에 6개월간 유예기간까지 두어가면서 2003년 3월에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2003년 10월 달에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바로 보름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와서 공식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진상조사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각계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4월 혁명 직후에 제주대학 법과생들 이문교 선생님을 비롯한 이 제주대학 법과생들이 주도해서 4.3 진상규명운동을 그때 당시 했던 내용 그리고 제주신보라는 그 신문사에서 신두방 전무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피해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양민 학살 조사 위원들이 와서
단 하루이긴 하지만 조사했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군사정권하에서도 많은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문학 작품을 통해서건 또 여러 가지 아담극을 통해서건, 그리고 학자적인 그다음 언론, 종교계 여러 분들의 노력이 이 4.3 법을 만들어냈다, 4.3 해결의 초석을 깔았다라고 생각합니다. 4.3 해결은 지금은 제도화된 다음에는 국가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예전 진상규명의 과정은 철저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 차원의 그 노력에서 조금 이 인식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이거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11페이지 그 밑에 제가 그걸 좀 정리했는데, 지난 시기 4.3에 대한 인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폭동 패러다임, 두 번째 대규모 희생 패러다임, 순환 패러다임이죠. 그리고 대중봉기, 항쟁 패러다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폭동 패러다임이 주류입니다. 주류. 지금 4.3 진상보고서 나오고 대통령 사과하고 이런 제도적 해결 과정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제주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제가 보기에는 폭동 패러다임이 더 우세하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국가 주도적인 그런 사회 문화 분위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4.3을 볼 때 국가와 주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입니까? 1910년까지는 왕조 시대였습니다. 근데 왕조 시대 그 말미에 우리가 소위 민주화의 과정,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내지는 부르주아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략된 채 그 노력은 있었지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군인들이 와서 통치하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민권 국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한 채 식민지 시대로 갔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3년은 남북으로 나눠져서 미국 군인, 소련 군인들이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어졌죠. 헌법도 잘 만들고 있지만 우리들의 문화, 의식 속에는 민주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주국가, 어떤 자유국가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보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참 이상하다고 봅니다. 저는 보수는 예전의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봤을 때, 보수는 대단히 국가를 중시하고 국가의 통치에 대한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수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랬을 때 그 국가의 권력을 많이 향유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보수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수구적인 내지는 그런 식의 표현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가, 우리 한국에는 진정한 보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경험 자체가. 근데 그랬을 때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 자유주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대단한 개혁의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헌법 만들고 대통령을 이렇게 직접 선거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가? 자유민주주의 가려면 아직도 저는 아주 멀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역사 과정에서 그 남쪽엔 이승만, 북쪽엔 김일성 했다가 두 시스템이 전부 다 독재로 가버렸어요. 북한은 더 독재로 가버리고, 그 다음 대한민국은 한번 4.19로 좀 이렇게 바꾸는 용트림하다가 다시 군사정권 가서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이루어낸 그 업적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상당한 또 철권 통치로 이게 쭉 이어졌고, 북한은 완전히 그냥 또 게다가 북한은 80년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그냥 문을 콱 걸어 잠궈 버려가지고 폐쇄적인 국가로 가버렸잖아요. 북한은 이거 논할 가치가 없고 대한민국만이라도 논해봐야 하는데 그나마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체제로 저는 진입해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 2012년까지 왔는데 젊은 애들, 아주 어린 애들은 가치관이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얘네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할 세대 같은데 어른들이나 저도 이제 50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어른축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 같으면 40대 같으면 여기 계신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상당히 좀 어렵게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50 넘으니까 저도 이제 기성세대 책임을 져야 할 세대가 되었다. 근데 저희까지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왕조의 그 국가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4.3이 지금 제도적인 해결 과정 밟는다고 해서 예전에 항쟁 패러다임 나와가지고 저희들 팡 한번 부딪히고 하긴 했지만 그건 부딪힌 정도이지 그래서 뭔가 4.3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돌파구 역할은 했을지 몰라도 항쟁 패러다임이나 이런 그 봉기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먹힐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공통분모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는 약한지 몰라도 정서로 파고들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바로 이 뭡니까? 대규모 희생, 순환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예전에 4.3을 항쟁으로 바라보고 지금 학계에 그런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 어떤 좌파 정당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 그런 거에 따른 그런 항쟁이 아니고 저는 제주도민 주민 공동체의 정서에 합당한 항쟁으로 저는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학자로서 제가 제 가치관을 제가 논리를 가지고 보는 견해이고 그 강의할 때는 절대 그거를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게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전 오늘 이까지만 오전 강의 말씀드리고 교회의 입장은 일단 임무철 신부님 말씀도 또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 짧게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